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최근 풍선 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이 경기도 파주 그리고 김포에 대해서 이 7월 이후에 규제 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렇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김포 파주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이제 K본부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밝힌 내용인데요. 6.17 대책에서 제외된 김포 파주 지역이 풍선 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박 차관은 현재 이들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포 파주 지역 집값이 계속해서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건데요. 이 주택법상 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6월 넷째 주 김포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만에 1.88% 올라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김포 파주가 이제 타이밍의 문제일 뿐 다음 규제 지역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문제는 정부 규제가 잦을수록 풍선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고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중 유동성을 그대로 둔 채 두더지 게임하듯 이 수요 차단 대책으로 정부가 이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규제적으로 먹는 게 그냥 임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요건이 따로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그런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구매한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30대가 1위, 40대가 2위였습니다. 정의당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난달까지 2년 동안 전체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288조 원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30대 대출액이 102조 원, 전체 35%로 1위였고요. 2위가 40대, 그 뒤를 50대, 20대, 60세 이상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대출 증가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1년 전 30대 대출은 43조였는데 지난해는 58조로 껑충 뛰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하는 30대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한편 이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역시 청년층 비중이 높았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시중은행 전체 전세자금 71조 원 가운데 30대가 30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40대 그리고 20대 순으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는 30대, 40대도 많은 것 같은데 좀 무주택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자, 그리고요.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시작된 첫 주말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이 대한민국 동행 세일의 영향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방문객이 늘면서 유통업체 실적이 좋았는데요. 재고 면세품 오프라인 매장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요. 또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받았던 패션 상품도 각종 할인 행사에 힘입어서 매출이 증가한 겁니다. 동행 세일 기간에 세일을 시작한 이 롯데백화점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1% 늘었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교외형 이 아울렛 6곳의 매출도 55%가 급증한 겁니다. 이 같은 매출 증가세는 올해 1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최대폭인데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도 모두 지난해보다 매출이 같은 기간 2자리 이상 늘었습니다.
대형마트에도 오랜만에 손님들로 북적였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오는 7월 12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만큼 매출 증가세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주말에 매출 증가세가 작년 이맘때보다 늘었다 그러면은 코로나 상관없이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한시적인지 아니면 계속될지 그게 좀 궁금하군요. 그렇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절벽 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 동행세를 좀 앞당겼는데요. 이 기대 효과가 좀 커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그리고요. 개인 투자자 10명 중 4명은 주식 투자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결과가 나타났군요. 네,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11년 동안 개인증권 계좌의 손이익을 분석했습니다. 증시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 10명 가운데 4명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다라는 건데요. 전체 개인 투자자가 한 60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가운데 40%인 240만 명은 연간 기준 원금 손실을 기록했다.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증시로 뛰어들었지만 실상은 10명 가운데 4명은 원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 주식으로 1년 동안 1,0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낸 투자자는 약 300만 가량으로 추산이 됩니다. 투자자의 절반인데요. 개인 투자자 10명 가운데 9명은 주식으로 돈을 잃거나 벌더라도 1,000만 원 이하의 이득을 본 셈인데요. 2천만 원 넘게 돈을 벌어서 앞으로 정부의 과세 투자에 될 투자자는 전체 5%인 30만 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 이제 금융세제 개편에 따라서 손실을 3년간 2월 공제가 적용이 되고 증권거래소가 0.15%로 낮아지게 되면 이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이득을 볼 것으로 추산하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개미 자격 논란이 지금 사실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2천만 원 이상을 남기는 사람은 개미로 볼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전업 개인 투자자는 한 해 수억 원을 벌기 때문에 정보 비과세 한도를 훨씬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차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대구시장은 미래통합당의 권영진 시장이죠. 그런데 여당의 홍일학 전 의원에게 경제부시장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홍 전 의원이 이것을 수락하면서 야당 시장의 여당 부시장의 만남이 성사가 된 겁니다. 홍일학 전 의원과 연결을 해서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맡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일학입니다. 네. 총선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5월 말까지 임기였는데 그때 국회가 잘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 법안 처리 마지막 처리하느라고 분주했고요. 6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6월 초에 권 시장이 경제부시장 제의를 해서 한 달 동안 고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유, 고민을 한 달이나 하셨어요? 예. 자, 어쨌든 권영진 대구시장께서 대구시 경제부시장 자리를 우리 홍 의원에게 했는데요. 예. 자, 어떻게 해서 이 여당 의원에게 이런 제의가 들어오게 된 겁니까? 정신 먹자 그래서 한 2시간 대구시 여러 가지 문제에 서로 토론을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형이 와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황을 많이 했고요. 근데 보니까 이 대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처와 멍이 많이 들어있고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3, 40년 동안 사실 아주 훌륭한 시장님들이 많았지만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크게 발전되지도 못했고 그래서 권 시장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를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마지막 카드를 한번 숨통 한번 튀어보자. 이렇게 제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임이었던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중앙부처에 올라갈 때마다 현안 해결이 잘 안 되고 말이 잘 안 통하더라. 이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영진 시장이 우리 홍 의원에게 이런 경제부시장직을 제안한 배경에 이렇게 중앙부처랑 원활한 협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혹은 꽤 가능한 분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게 컸을까요?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네. 사실 대구에 이제 과거에 여러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었어요.
제 생각은 저는 항상 전문적인 거하고 실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다음에 그것을 정치력으로 푼다든가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규탁동시 심정으로 우리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좀 실력으로 좀 승부를 걸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전임 부시장들은 뭐 실력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접근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뭐 대구에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형제끼리 싸우다가 청와대에 전화한다는 말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걸 수락을 하시게 되면은 당적은 포기하시는 거죠? 예, 당적은 잠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한 달여간 고민한 끝에 결국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SNS도 보면 뭐 저를 내려놓으려 한다, 피하고 싶었다, 도망가고 싶었다 이런 심경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 좋은 자리를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습니까? 이게 좋은 자리라고 보다는 뭐 독배를 마시는 자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독배를 맡은 자리요? 마시는 자리요? 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 너무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좀 망설이고 했던 것은 좀 더 변화하고 진화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타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힘을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도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대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처가 멍이 깊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감동이 되고 조금 뭐 새로운 감격 이것이 국민들로 좀 시민들에게 와서 좀 희망이 되었으면 해서 그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대구의 상처가 깊다. 사실은 내가 뭐 독배를 마시는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결정을 하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상처와 멍 우리 공동체가 받은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도 아직도 모르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다음 달부터 아마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될 텐데 7월 20일인가요? 대구시하고 민주당 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아직 잘 모릅니다.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 그렇지만 어쨌든 대구시하고 민주당 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홍 의원님이 어떤 실력을 발휘하시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이번에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지금 국회의원,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민주당 계열 정당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지금 이걸 맡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대구시장은 통합당 소속이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소속인데 서로 다른 성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협치가 가능할 것도 같고 좀 어려울 것도 같고 그런데요. 예, 중앙 정치를 보면은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알력도 있고 당력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구의 거는 이게 뭔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생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로까지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야가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이런 제의와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해서 크게 당이 다르다고 해서 결과 어떤 방향을 틀리리라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위로가 되고 또 경제적인 동력을 활력이라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고요. 과거에 우리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우리 자존심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이것이 제 생각이고 권영진 시장의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권영진 시장하고는 원래 좀 친한 편이셨어요?
예, 뭐, 이래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지는 해온 사이였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나는 좀 뭔가 이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었을까요? 뭐, 권 시장하고 같이 이 일을 하고 싶다라기보다가 네. 지금 대구 시민들이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아주 이제는 이 점에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가지 않으면 더 내려가면 회복 불가능하다는 이런 제의 문제의식 때문에 참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홍 전 의원이 경제부시장을 맡게 되면서 대구시에 매기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던데요. 매기 효과가 뭐죠? 여러 가지 매기 뭐 그런 얘기인데요. 네. 좀 더 그 영향을 받아서 그간에 뭐 예를 들어서 악수만 하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다면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기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 청어가 있는 수조에 매기를 넣으면 청어들이 계속 도망다니면서 오히려 서로 간에 더 예.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부지런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그 홍 의원께서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맡으시면서 예. 나하고 호흡을 맞출 정무직 인사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가 직접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 요구 안 했고 우리 지금 뭐 우리 보좌관으로 있던 전 보좌관은 시장께서 미리 접촉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필요하면 같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은 뭐 요구 안 하는 건데 제가 공식적으로 누구누구 몇 명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예전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네. 이기우 전 열린우리당 뭐 민주당 전신이죠. 이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번 발탁했다가 결국 실패한 사례가 남아 있는데요. 그건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회가 민주당이 그때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정을 하겠다라는 제의를 했던 것 같고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또 그 의미하고 좀 다른 의미로 접근이 되고 그래서 협치라는 의미가 꼭 경기도가 바른 협치고 대구는 다른 못한 협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새로운 어떤 우리 대구형 협치를 만들어 간다. 좀 또 다른 의미로서 우리가 성공을 만들어낸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7월부터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임기를 맡으실 텐데요. 자, 현재 대구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뭘까요? 대구 경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감입니다. 우선 활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참여함으로 해서 좀 우리 대구 시민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대구시에 들어가서 우선 꼬인 데가 있으면 풀고 막힌 데는 뚫고 구분 데는 펴고 이런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 의원께서는 2012년에 비례대표로 국회 네. 입성하신 후에 네. 20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다시 민주당 복귀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경제부시장이 됐습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뭐 행정이 정치고 정치가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구분해가지고 볼 필요도 없고 제 입장에서는 정치력을 가지고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대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된 홍일학 전 의원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죠.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에서 2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16명이나 식중독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16명이 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식중독의 원인 규명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데 앞장섰던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해당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이자 정치하는 엄마들의 사무국장이신 장하나 활동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지금 집단 식중독을 발병케 했던 해당 유치원의 그 원장 검찰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혐의였나요? 네, 식품위생법 위반하고요. 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이요. 네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어떤 게 과실치상일까요? 지금 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밝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네, 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184명 중에 지금 절반 이상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유치원 밖에 원인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유치원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식품위생법 위반, 그러니까 이런 식중독을 일으킬 만한 어떤 음식물을 제조, 가공하고 판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는데 유치원이 그 급식 제공한 자로서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은 당연히 이제 그 유치원 급간식이 이제 유아교육 과정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다행히 사망자는 네네. 없지만 지금 크게 네, 추석까지 받고 있으니까. 네, 예. 햄버거병 사실은 신장장애가 남을 확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일단 이 원장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안산시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유치원 2곳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시적으로 폐쇄 명령 조치를 지금 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집단 급식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144시간 동안 보관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원장은 나 그거 몰라서 버리게 됐다 이렇게 또 말을 해서 논란이 됐다면서요? 아유, 이게 너무 이러니까 사실은 아주 초반부터 초동 수수가 제대로 됐어야 되는 면이고요.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 최초에 이제 증상자가 있을 때는 제 보존식이 있기 때문에 네네. 확인해 보면 다 나온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네. 하고 지금은 일단 모를 수는 없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집단 급식에서 보존식하는 거는 유치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집단 급식소에 적용되는 룰이기 때문에 원장이 몰랐다는 거는 훨씬 더 의심스럽고 빨리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그러니까는 원장이 내가 이걸 몰라서 이 간식 같은 거를 버리게 됐다라고 말하니까 그 부분이 좀 더 화를 많이 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실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고의적으로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고 계시나 봐요? 네, 학부모님들도 최초에는 거기까지는 차마 생각을 안 네.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수사가 잘 안 되었고 원인 규명이 안 되었고 또 학부모님들이 워낙 많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학부모들마다 원장으로부터 들은 말이 또 다르고 또 이제 최근에는 전현직 종사자들의 증언들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이제 온라인상에도 그렇고 네. 학부모들하고도 이제 학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이제야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원장이 버리라고 했었다 과거에도 네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추측만 난무할 게 아니라 사실은 수사권이 없는 보건당국 말고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수사권을 발동해서 신병을 이제 확보를 해서 그렇게 됐어야 되죠. 이게 너무 늦었죠. 예. 근데 지금 그 원장 얘기로는 그러니까 27일 날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최초 발병한 뒤로부터 나흘이나 지난 16일에 내가 처음 아이들의 상태를 알게 됐다. 아이들에게 제공된 간식을 일부러 폐기한 건 아니고 전혀 고의는 없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원장이 아이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거를 나흘이나 지나서야 알게 됐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제는 원장이 이제 15일에도 인지를 했는데 16일 날 이제 등원을 시켜서 그러니까 특별한 조치 없이 네네. 이제 정상 운영을 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어림 유치원 원장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게
아시다시피 2급 전염병입니다. 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병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식중독일지 뭐 어떤 병일지 아니면 그냥 장염일지 이런 거 판단은 원장이 할 수 없어서 뭐 동일하게 이제 같은 증상을 2명 이상 아이들이 보이게 되면 그런 네. 것들은 보건소에도 직접 신고하고 그 규명을 하는 것들이 모든 이런 기관 총책임자의 어떤 몫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을 번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여러모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게 지난 12일쯤인데 원장은 16일 날 알았다고 했는데 또 15일 날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알았어도 아이들을 그냥 정상 등원시키는 등 제대로 그 이후의 절차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 1인분 분량을 144시간 동안 영하 18도 보관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지금 이 학부모들에게 원장이 변명하는 듯한 내용만 지금 보내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군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 저희도 아이들 한 명 한 명 상태를 다 알 수는 없고요. 네네. 보건당국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자료 보고 이제 인원 정도 추이를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족분들, 지인분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아이들 상태를 올리기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아이들이 아니라 근데 뭐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여전히 중앙자실에서 투석도 하고 있고 저희 단체가 사실은 맥도날드 햄버거병을 네네. 다루면서 이 햄버거병이 정말 무서운 질병이구나라고 좀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투석도 성인과 달리 훨씬 더 어렵게 하고 있고요. 또 평생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또 신장 이식 수술 같은 것도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인 될 때까지 하지도 못하거니와 성인이 된다고 해도 뭐 한 번 심장 이식 수술하면 현재는 아주 길게 가야 한 20년 정도 이식받은 심장으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평생 수술도 몇 번 하지 못하고 해서 성인이 이제 겪는 어떤 심장 장애보다 더 훨씬 곤란하고 힘들다.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위해서 많이 좀 마음 모아주시고 완쾌하기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서두에 잠깐 확진자 아이들, 그러니까 확진이라기보다는 유증상자 아이들 숫자를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2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해당 유치원 관련 식중독 유증상자는 114명으로 돼 있고 햄버거병으로 지금 추정되는 아이들은 16명이다. 그리고 80명이 검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원생 1명이 추가돼서 모두 58명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가 되는 처음 문제가 됐던 유치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유치원에서도 좀 이런 식중독 증세를 좀 보여서 좀 걱정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정확히 뭡니까? 네. 무엇보다 이제 원인을 좀 알고 싶어 할 거고요. 네네. 지금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지역사회에서 좀 보건당국의 뭐 마치 매뉴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좀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좀 있으십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원의 기관에서도 증상이 나왔으면 사실 뭐 가족 간의 전염을 했다던가 뭐 이런 원인들이 나아졌는데 지금 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대해서 원인이 규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에 떨고 계시겠어요? 그리고 또 인근 초등학교도 이제 뭐 가족 중에 유증상자가 있어도 본인이 무증상자면 등교를 해라라던가 이렇게 뭐 규칙 방침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지역사회가 썩 이렇게 안전하다 느끼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들은 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보건당국이 지역사회 전체에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뭐 활동할 때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규칙 이런 것들을 정확히 내려줘야 될 것 같고 보건당국이 사실 이거를 제대로 내려주지 않으면 뭐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그걸 스스로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좀 강도 높은 대책을 좀 요구하고요. 이게 또 수사가 이제 수사
수사권이 발동됐다고 해서 보건당국이 할 역할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은 이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궁중떡볶이랑 수박 등 6건의 보존 음식을 보관하지 않아서 이전에도 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도 하고요. 또 회계 비리도 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 비리라는 게? 2018년에 경기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서 지금 현재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가면 감사 보고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감사 결과 보고서가 모여져 있는 게시판에 뭐 해외 유치원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는데 거기는 한 3억 9천만 원대의 이제 회계 비리가 적발이 되었고 그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목적 외 사용해서 교육 회계라고 합니다. 그 교육비 회계를 딴 데 전용했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또 2억여 원은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기관들은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이름으로 된 통장 계좌만 사용해야 됩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 다른 학부모님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원장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도 2억 이상을 이렇게 납부를 받았다는 게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원장이 3개월 정직 징계 이렇게 우리 보기에도 좀 경징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화를 키우지 않았나 이런 그 비판들이 지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보니까 좀 총체적으로 좀 뭔가 부실한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들기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너무 여러 군데서 시스템 부재를 느꼈고요. 네. 원장 당연히 잘못했죠. 뭐 보존식을 정말 폐기하고 증거인멸했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주체들은 잘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초반에 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뭐 검찰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뭐 안산 경찰서라든가 좀 초동 수사, 인지 수사를 좀 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보건당국 그러니까 뭐 역학조사하는 직원들이 수사권 없는 건 누구도 아는 상식 아닙니까? 네, 네. 뭐 거기에서 뭐 종사자에 대해서 신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냥 그쪽에서 이제 남겨진 거 없다 하면 있는 집기나 이런 데서 채취해서 이제 그 균만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제3자이고 시민단체인데 저희도 오죽 답답했으면 열흘이나 지나서 고발장을 부랴부랴 제출을 했겠습니까? 실은 여기에서 원장 유치원만 욕하기에는 뭐 여러 주체가 좀 반성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이들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좀 연대, 지지 이런 것들도 많이 시민들에게도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알아보는 음식 이야기. 이번 주에 꼭 한번 먹고 싶은 그리고 먹어야 할 음식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요리하는 푸드 컬럼니스트 박준호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맛있는 얘기는 뭘까요? 오늘은 맛있는 이야기가 잘 안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 그냥 이슈가 됐던 햄버거병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식중독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조심해야 되는 그 햄버거병과 식중독 예방법이군요. 네. 자, 앞서 이제 우리가 사실 장하나 대표,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사무국장과도 관련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요리하는 컬럼니스트 박준호 작가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햄버거병이 정확히 뭡니까? 햄버거병이요. 일단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식 명칭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뭐 약으로는 HUS라고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그 합병증이 오는 거라고 해요. 네,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 신장 기능이 네. 손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당연히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주로
6살 미만 어린아이들이 취약한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적혈구들이 콩팥 신장의 여과 시스템에 끼어서 찌꺼기처럼 끼는 거죠. 손상된 적혈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상을 보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신장 질환과도 같은 것들의 증상이 나오는데 이게 심하면은 경련이나 이제 홍수 같은 신경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나누셨지만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석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특히 6살 미만 아이들이 이제 자주 걸리다 보면 이게 애들이 조그만 감기만 걸려도 엄마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 조그만 애기들이 몸이 붓거나 막 이렇게 해서 막 경련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도된 걸 보니까 그 작은 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꽂아서 그러니까요. 치료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도 이 사망률까지도 있는. 네, 사망률이 또 얼마나 되죠? 한 5%에서 10%는 네, 사망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님들 마음이 뭐 좋지 않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 병의 이름이 햄버거병이에요. 왜 그럽니까 이게? 이 병이요. 이 증상을 기반으로 1982년에 네. 이것이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발병한 것 같다라는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면서 네네. 미국에서 처음 이렇게 햄버거병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낯선 이름은 아닙니다. 2016년에 한 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이 병에 걸려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이 아이가 당시 4살이었고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해서 굉장히 기사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82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 그 햄버거 그 빵 사이에 들어가는 그 패티가 좀 덜 익혀져가지고 이걸 먹은 다음에 병에 걸렸다. 이래서 이제 이 이름이 붙여진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도날드에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사실은 엄마가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뭐 알려진 결과는 뭐 그 프랜차이즈 납품한 업체 패티에서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됐다 뭐 정도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또 인과관계가 그 아이가 바로 그 패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서 그렇죠. 인과관계 입증이 또 안 됐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햄버거 패티가 왜 우리가 보통 소고기는 덜 익혀 먹지 않습니까? 겉에만 살짝 익혀 먹고. 근데 햄버거 패티는 왜 위험한 거죠?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햄버거병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는 하지만은 햄버거로만 감염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고 그렇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장출성 대장균에 노출되면서 걸리는 병이고요. 햄버거 패티가 문제가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장균 같은 경우가 70도 이상에서 2분 이상 가열하면은 그 대장균의 위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70도 이상, 2분 이상. 네. 예.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장출혈성 대장균인데요. 네. 100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해야지 이 균이 가지고 있는 독소가 비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뭐 집에서 요리해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은 100도에서 5분 정도 구우면은 거의 뭐 타요. 네. 연기가 시커멓게 나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조리 불안해.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유통하고 보관 과정에서 이 조리를 해야 되는 건데 햄버거 패티가 문제가 된 이유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로스구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 네네. 하나의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면적을 가열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70도에 2분 정도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데 네네. 패티 같은 경우에는 다짐육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다져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분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사람의 몸이 굉장히 커지고 거인처럼 커지고요. 그 사람이 햄버거를 먹는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굽는 스테이크 덩어리들이 여러 개 뭉쳐 있는 형태겠죠. 네. 그러니까 스테이크만 구울 거면은 표면을 가열해서 살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스테이크 덩어리들이 뭉쳐 있으니까 네. 온도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햄버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만두 같은 것도 충분히 문제는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불에 온도를 가해서 살균을 해야 되는 건데 햄버거 패티 같은 경우에는 분쇄육이 안쪽까지 익지 않으면서 혹시나 유통이나 보관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보죠. 분쇄육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다지거나 칼로 썰거나 이렇게 잘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와중에
보통 카레도 좀 여러 가지 균이 많이 묻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호흡기를 통해서 균이 전파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칼이나 도마 아니면은 도구들. 접시, 보관 용기 같은 것도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그런 경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면에 열을 가해서 살균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교차 감염된 접촉된 네네. 고기들이 뭉쳐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조리 과정에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서 뭉쳐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리를 한다고 해도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좀 오염된 것들까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분쇄나 오염은 되기 쉽지만은 그에 비해 어떻게 살균 소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리보다는 유통과 네. 보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햄버거병이라고 네. 했지만은 이 장출혈성 대장균이 네. 걸린 예들을 좀 찾아보면요. 네. 2006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감염은 시금치에서 시금치 때문에도 발생했다고 해요. 그다음 2009년에는 쿠키용 밀가루에서 있었고요. 2011년에 독일에서 감염 사태가 있었는데 매개체가 또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싹,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금치, 수박을 먹고 발병한 사례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병균이 소나 돼지의 내장에 사는 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손상을 주게 되는 건데 이 축사에서 배설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하수가 오염되고요. 그럼 그 지하수가 오염되면은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작물들까지 그렇죠. 오염이 되는 건데 네네. 차라리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워 먹으니까 괜찮은데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 그 오염된 지하수와 접촉한 채소를 구운 고기에 싸서 먹게 되면은 아이고. 네. 당연히 이 균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이 유통업체들과 생산, 보관하시는 분들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소나 주스, 마요네즈, 살라미, 소시지, 생오일 등 다양한 오염 경로를 가진 질환이고 이 질환 자체가 또 실제 외국 사례에서는 시금치라든가 쿠키 밀가루라든가 씨앗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린 사례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음식을 다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정말 그거는 사실 뭐라고 하나만한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조심해서 이제 먹어야 저희가 된다. 이제 사회가 대량 생산화가 되면서 차라리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한마리를 잡아서 이제 도축을 해서 집에서 이 부분은 버리고 이 부분은 쓰면서 시원하고 그늘진 데 보관을 하면서 개인이 관리가 됐었는데 이 시스템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집단 급식으로 많이 가게 되면. 이 집단 급식이나 아니면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이 하던 것들을 풀어서 시스템화하는 것인데 여기서 또 역설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만들어낸 시스템 안에서 누구 하나가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한다면 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 보존식이 폐기가 되면서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잡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유치원 쪽이나 아니면 유통업체 쪽에서 뭔가 누군가의 이제 잘못이나 아니란 대처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사실 여름철이 이제 되니까 식중독이 더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엄마들 좀 아깝다고 냉장고에 넣어놓는데 넣어놓고 나서 곧바로 안 꺼내 먹으면 또 다 오염이 되고 상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식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음식도 좀 따로 있습니까? 물론 세간에서 식중독 예방에 효과 있는 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나열해 드릴 건데 당연히 이런 것들을 챙겨 먹는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햄버거병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위생에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다.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제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이 해당 재료가 특정 균에 작용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만 너무 믿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음식을 챙겨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개인 위생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신경 쓰고 계시면은 개인 생활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생강이죠. 생강이요? 저희가 그 회 먹을 때 생강 많이 먹잖아요. 장어 먹을 때 곁들여서 먹는 것이고 생해산물에 들어있는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에
생강과 같이 먹으면은 이 균을 없애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얇게 점인 생강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향도 좋지만 식중독을 예방한다. 비브리오균으로 비브리오균을 없앨 수 인한 있다. 식중독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하고요. 안 먹었는데 그동안에 좀 너무 맛이 이상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선하고 깨끗한 해산물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신선하고 깨끗한 해산물이라면은 굳이 생각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싫어하시는 분들 굳이 찾아먹을 필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녹차도 있어요. 네. 녹차 광고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있죠. 항균 및 항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거. 네. 하지만은 이런 효과를 보려면 한참 먹어야 됩니다. 한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녹차백을 진하게 우려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소독제 네.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게 이질, 장티푸스균,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을 없애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실 같은 것도 있네요. 식중독 증세가 있을 때 매실차나 매실 농축액을 마시면은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된다고 합니다. 매실이 가지고 있는 피크린산이라는 성분이 독성 물질을 분해해서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지금 햄버거병에 걸려서 그 설사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신체에서 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거라고 하는데 이 균이 워낙 좀 특별한 균이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실 같은 경우에도 매실을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기보다도 식중독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이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은 그 매실을 좀 먹으면 괜찮아질 수 있겠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였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